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류시화 지음, 출판사 수호서재.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아침 산책길에서였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바닷가 오솔길을 그녀는 단발머리를 하고 서쪽에서 걸어오고 나는 바닷바람에 장발을 날리며 동쪽에서 걸어가다가 정면으로 마주쳤기 때문에 나의 범상치 않은 행색을 알아본 그녀의 예리한 시선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대개 이런 경우 서로의 산책을 방해하지 않도록 나 아닌 척하거나 눈 흰자위를 치켜뜨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신용을 하지만 그럴 틈이 없었다. 그녀는 반갑게 인사하며 자신도 근처 동네에 살고 있다고 했다. 내가 서귀포 그 바닷가 마을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제주도 억양이 아니라서 물었더니 회사를 휴직하고 한 달 살이하러 내려왔다고 했다. 대화가 더 길어지기 전에 제주에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길 바란다며 덕담을 건네고 엇갈려 가려는 찰나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제주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척 실망하고 있어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겁을 먹었을지 상상해보라. 독자인 자신을 차갑게 대한다고 내가 생각한 유시화가 아니네요. 무척 실망스러워요. 하고 말할지도 모르지 하는가. 나는 급히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제주도에서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었는지 물었다. 붉은 해가 구름층을 뚫고 시시각각 떠오르는 그 바닷가에서 그녀는 10분 동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제주도의 여러 모습을 쏟아놓았다. 나는 계속 다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녀의 지적에 일일이 공감을 표시했다. 열렬한 공감자가 앞에 있어서인지 그녀는 불만의 토로를 15분 더 연장했다. 그녀가 말한 내용을 여기에 굳이 옮기지는 않겠다. 제주도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유시화 시인이 아니시네요? 내가 놀라서 시선 처리가 엇갈리자 그녀는 말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다정하세요. 글 쓰는 사람은 좀 이지적으로 차가울 줄 알았거든요. 예리한 지적인지 칭찬인지 모를 그 말에 예, 제가 좀 다정하게 이지적이긴 하죠. 라고 얼버무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나의 예상 밖 모습을 더 발견하기 전에 내가 정색하며 물었다. 그런데 왜 이곳 제주도가 당신이 생각한 제주도여야만 하죠? 자신의 관념 속 제주도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제주도를 경험하기 위해 한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곳에 온 게 아닌가요? 흠칫 놀라는 표정이 마스크 뒤에서도 역력했다. 무척 당황해서 현기증을 느끼고 바다 쪽으로 쓰러졌다라고 할 정도는 다행히 아니었다. 나는 더욱 이지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풍경이 너무 평화로운가요? 아니면 견디기 힘들 만큼 변화무쌍한가요? 귤이 너무 시큼한가요? 달콤한가요? 사려니 숲길에 사람이 너무 많은가요? 아니면 반복되는 고독이 싫은가요? 만약 당신이 상상한 것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제주도라면 며칠 못 가서 지루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생각과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더 역동적인 섬이 아닐까요? 축제일처럼 날마다 변하는 날씨도, 청각을 사로잡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새들도, 오름들 위로 손을 뻗으면 만져지는 물기 묻은 구름도, 싸우려드는 말투인 양 들리지만 투박한 사투리일 뿐 속내는 더없이 인간적인 사람들도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독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목소리의 다정함을 끝까지 잃지 않는 시인과 바닷가에서 얘기를 나누리라고는.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처음 인도에 갔을 때 경험한 갈등도 그것이었다. 모든 면에서 내가 상상한 인도가 아니었다.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났는가? 아니다. 거린과 가짜 수행승이 더 많았다. 겐지스 강은 순결하고 성스러웠는가? 아니다. 시체가 종종 떠다녔다. 거리에는 꽃들이 향기를 퍼뜨렸는가? 아니다. 각종 똥이 더 많았다. 조화롭고 지혜로운 이상세계였는가? 아니다.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과 혼돈에 머리가 어지러운 세계였다. 눈이 커질 만큼 매혹적인 인도 여성들이 많았는가? 아니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렇다. 내가 기대한 인도가 전혀 아니었다. 나보다 10배는 긴 머리를 한 탁발승도 기차 안에 난데없이 나타나 낡은 북을 두드리며 너는 여인숙에 묵은 손님이라네. 내가 묵고 있는 방은 다른 손님이 묵고 있었다네. 그 사람이 떠나고 이제 내가 도착했네. 너도 머지않아 떠날 것이라네 하고 노래하는 노인도 내 상상 밖이었다. 그래서 그 낯설고 특별한 세계에 정신이 압도당하고 나의 단단한 에고의 층을 생생한 경험들로 부수었으며 예상하지 못한 숱한 사건으로 나의 여정을 다채롭게 색칠해 나갈 수 있었다. 나는 나의 관념으로 그 세계에 도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자아를 부수기 위해 간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가 그렇듯이 내 생각과 선입견을 비우고 안으로 깊어지고 밖으로 더 넓어지기 위해. 히말라야에 갔을 때도 내가 상상한 성자들의 거처가 아니었다. 라다크의 오지 투르툭 마을로 하늘 가득 쏟아지는 별을 보러 갔을 때는 비구름에 가려 내가 꿈꾸었던 밤하늘이 아니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 카르둥나를 아슬아슬하게 넘어올 때는 5월인데도 폭설이 내려 앞좌석에 앉은 라다크 여인이 타라 여신에게 드리는 간절한 기도문이 통하지 않았다면 버스가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뻔했다. 그 기도문을 즉석에서 배워 내가 더 크게 외웠다. 동서양의 명상센터와 아슈람을 방문했지만 내 기대와 상상에 일치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히말라야 여행을 20번 넘게 떠났는가? 무엇을 위해 라다크에는 고산병 앓으면서 여름마다 가고 무슨 축복을 위해 혼돈의 바라나시에서 살다시피 했는가? 내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여서 좋았다. 투르툭에 다시 갔을 때는 높은 돌산 위에서 별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는가? 자신이 상상한 인도가, 자신이 기대한 명상센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보니 자신의 생각 속 시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럴 때 나는 내가 자유 영혼임을 느낀다. 타인의 예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면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이 상상 밖의 인물이면 더 좋겠다. 불행과 행복의 내력이든 상실과 성취의 경험이든 뜻밖의 이야기를 당신이 가지고 오기를 바란다. 우리는 두려움에 맞서 불가능한 사랑에 빠지고 준비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기 위해 이 행성을 여행 중이니까. 가슴에 믿음을 품고 별에 닿기 위해. 당신과 마찬가지로 이 인생은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다. 내가 생각한 세상이 절대 아니며 내가 상상한 사랑이 아니다. 아픔이 너무 크다. 신도 내가 생각한 신이 아니다.
때로 인간에게 가혹하다. 지구별은 단순히 나의 기대와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좌표 계산이 어긋나 엉뚱한 행성에 불시착한 기분이 들 정도이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모든 일들이 나의 제한된 상상을 벗어나 훨씬 큰 그림 속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산책길에서 만난 그녀도 마스크를 벗자 내가 상상한 얼굴이 아니었다. 훨씬 젊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목에 건 티베트 목걸이도 멋있었다. 그리고 왜 당신이 생각한 제주도여야만 하는가? 왜 당신이 계획한 인생이어야만 하는가라는 말의 의미를 금방 알아듣고 고개 끄덕일 줄 아는 영민한 사람이었다. 한 달이 훌쩍 지나 동네 단팥빵 가게에서 그녀와 다시 마주쳤는데 석 달로 제주살이를 연장했다며 나의 격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 빵값까지 내주었다. 역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독자였다. 그때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제주가 되어 있는 듯 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다정하게 이지적인 시인까지 한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삶에서 불행한 일을 겪은 후 그 불행 감정을 오랫동안 껴안고 있는 사람들의 결론을 압축하면 이번 생은 틀렸어.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 감정은 확증 편향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한다. 또한 그 확증 편향이 진리인 양 마음을 닫아 건다. 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 삶의 심리학자가 되지 못할까? 우리는 한때 얼마나 옳았는가? 또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틀린가? 삶은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인생이다. 그 다른 인생의 기쁨은 부스러기로 즐기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말을 걸어온다. 인도의 두 신에게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남인도 타밀나두주에 가면 비슈누 신의 다른 형상인 랑가나트 신을 모신 사원이 있다. 랑가나트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코브라 위에 누워 있는데 인간이 앞에 오면 눈을 감는다. 그리고 동인도 오리사주에 가면 비슈누 신의 또 다른 형상인 자간나트 신을 모신 사원이 있다. 자간나트는 눈을 뜨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둥글고 거대하게 뜨고 있다. 랑가나트 신이 인간이 앞에 오면 눈을 감는 것은 나는 이 사람에게서 나쁜 면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간나트 신이 인간이 앞에 오면 눈을 크게 뜨는 것은 나는 이 사람의 아주 사소한 좋은 면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의미이다. 랑가나트 신은 나쁜 면을 보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감은 눈을 상징한다. 자간나트 신은 인간의 좋은 면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춘 열린 눈을 상징한다. 만약 내가 이 세상 떠나며 영혼들의 교차로에서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려고 엇갈리는 한 영혼을 만난다면 나는 그 영혼에게 말하리라. 당신이 상상하는 지구 행성이 아닐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이 아닐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가 난해하면서도 설레고 감동적일 거야. 자신의 관념과 기준 속에 갇혀 있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눈을 크게 뜬다면.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의 가벼움으로. 가벼움을 경박함으로 여기는 시각이 나에게 있었다. 가벼움은 비문학적이고 속물 근성의 드러남이며 추구의 길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치부했다. 그래서 가벼움을 경계하고 가벼운 철학이 정신에 스며들지 못하게 막았다. 나로 하여금 글을 쓰도록 떠담인 것 자체가
생의 무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내 관점에서 가벼움은 곧 의미와 깊이의 부족이었다. 그래서 가벼운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가지 않도록 밤마다 묵직한 번민의 돌로 내 혼을 눌러놓았다. 나뿐 아니라 작가는 가벼움보다는 무거움에 대해 할 말이 더 많다. 모든 인간의 공통된 상황인 고독과 절망, 혼돈과 모순을 외면하고 어떻게 예술을 할 수 있는가? 수행과 추구 역시 자신의 발목에 드리워진 쇠사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니다. 고우가 그랬고 시타르타가 그랬듯이. 빛을 발견하려면 먼저 어둠 속을 더듬어야 한다. 광부는 어두운 갱도 끝까지 파내려가 중력의 무게에 단단해진 보석을 손에 준다. 나는 가벼움을 원 밖으로 밀어냈으며 유행에 휩쓸려 다니는 어린 영혼들은 나의 원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들의 숨과 내 숨의 결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어디에 가벼움이 있는가? 우주 공간을 운행하는 행성들과 블랙홀까지도 무거움을 시연하고 있다. 삶이란 진지하고 숙연한 과제인데 세상은 경박한 소란으로 가득하고 꾸며낸 깊이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내 앞에 오면 심각해지고 무거워졌으며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주위에 모이게 되었다. 하루는 10명 가까운 남녀가 내 집필실에 모여 앉아있는데 서로를 압도하는 검은색 옷차림과 비장한 얼굴들로 인해 특수분장을 하지 않아도 컬트무비 촬영이 가능할 정도였다. 내가 왜 다들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왜 심각한 거야? 무슨 일 있어? 하고 묻자 모두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했다. 나 자신과 주위의 무거움에 몰린 나머지 나는 차츰 재미있고 덜 심각하고 마음이 더 열려있으며 감정이 덜 분열증적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 더 단순하고 세상에 대해 더 분명한 애정을 품고 있는 사람을.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다음 문장을 발견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처럼 가벼울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추구한 것이었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의 가벼움. 그래야 비상할 수 있고 정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높은 곳에서 멀리 볼 수 있다. 깃털처럼 중심도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처럼 가볍게 날 수 있어야 한다. 새는 뼛속에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있어서 비행할 수 있듯이 존재 안에 자유의 공간이 숨쉬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경박한 가벼움이 아니라 자유를 품은 가슴의 가벼움이다. 깨달음에 이른 후 시타르타가 제자들에게 한 첫 번째 강의는 인생은 괴로움이고 고통이다라는 것이었다. 불교도뿐 아니라 비불교도들도 이 진리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모든 불상은 왜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을까? 심지어 크게 웃는 불상도 있다. 그렇다면 생에 대한 정의는 괴로움에서 출발해 궁극의 웃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자신을 생각의 무거움으로 짓누르는 시기를 지나 경쾌한 혼의 길로 나아가는 것. 나는 티베트 여행 중에 밀라레파가 수행했다는 동굴을 찾아갔었다. 밀라레파는 티베트 불교에서 최고의 수행자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부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삼촌과 숙모에게 전 재산을 강탈당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은 어머니는 밀라레파에게 흑마술을 배우게 해 삼촌의 일가 친척을 물살시켰다. 문헌에 기록된 수행자들 중에서 가장 무겁고 어두운 삶이다. 밀라레파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지새다가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히말라야 동굴 속에서 무명천 한 조각만 걸치고 고행을 시작한다. 쐐기 풀로 만든 죽만 먹었기 때문에
몸이 파랗게 변해 동물로 오해한 사냥꾼이 활을 쏘았을 정도였다. 그렇게 시다르타의 고행에 버금가는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른 밀라레파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 그는 어떻게 마침내 날 수 있게 되었을까? 나는 이것이 생각의 무거움을 이겨내고 혼의 가벼움에 이른 최고의 은유라고 생각한다. 날 수 없다면 정신적 자유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양쪽 어깨에 날개를 달고 있다 해도 마음의 유연함이 부족하면 기쁨이 사라진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밑줄 긋지만 가벼움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의 가벼움을 향해. 새가 경박하다고 누가 말하나? 새가 무겁다고 누가 말하나? 우리는 온갖 생각들로 정신을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내가 그동안 쓴 모든 무거운 글들과 나를 지배한 어두운 상념들에게 손 내밀어 화해를 청하고 싶다. 영국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가 소설 섬에서 썼다. 마음이 어두운가? 그것은 너무 애쓰기 때문이라네. 가볍게 가게 친구여, 가볍게. 모든 걸 가볍게 하는 법을 배우게. 설령 무엇인가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가볍게 느껴보게. 그저 일들이 일어나도록 가볍게 내버려두고 그 일들에 가볍게 대처하는 것이지. 짊어진 짐들은 벗어 던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너의 주위에는 온통 너의 발을 잡아당기는 모래늪이 널려있지. 두려움과 자기 연민과 절망감으로 너를 끌어내리는. 그러니 너는 매우 가볍게 걸어야만 하네. 가볍게 가게 친구여. 봄의 제전. 서양으로 망명한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 봄의 제전은 티베트와 인도를 여행한 신비주의 화가 니콜라스 레리히가 무대 배경 그림을, 천재 무용수 니진스키가 안무를 맡았다. 파리의 상젤리제 극장에서 초연되었을 때 1913년 파격적인 발레를 이해하지 못한 관객들은 고성과 야유를 퍼부었다. 소동에 묻혀 음악이 들리지 않았고 결국 공연은 아수라장 속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1년 후 발레 없이 음악으로만 발표되었을 때는 대성공을 거두며 봄의 제전은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명성을 얻었다. 곡의 서주부 대지에 대한 경배는 바순과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오보에가 긴 겨울 끝에 대지가 깨어나는 봄의 소리를 표현한다. 특히 목관악기 중에서 음의 높낮이가 가장 큰 바순이 도입부에서 독주를 맡아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연주함으로써 계절이 바뀌는 불안감과 머뭇거림을 전달한다. 한 가지 일화가 있다. 객관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작곡가로 알려진 스트라빈스키가 한 바순 연주자를 퇴짜 놓았다. 당시 최고의 연주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연주를 너무 능숙하게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봄의 위태로운 시작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해고 사유였다. 겨울이 지배하는 차가운 대지에 첫 균열이 가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불확실한 순간을 표현하려면 연주자는 자신의 존재가 전율할 만큼 긴장해야 한다. 봄의 전조에 담긴 떨림을 전달하기 위해 작곡가 자신도 그때까지 연마한 모든 기법과 실험을 작품에 쏟아부었다. 그 바순 연주자는 이 부분에서 연주의 포인트를 놓쳤을 것이다.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쉽고 능숙하게 연주해 혼이 실리지 않았던 것이다. 봄의 제전은 당대의 급진적인 음악 기법을 모두 사용한 복잡하고 강렬한 리듬으로 가득하다. 변칙적인 박자가 계속 엇갈리면서 관악기와 현악기들이 불안한 음향을 빚어낸다.
긴 겨울 끝에 봄을 맞이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흥분과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긴장과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상투적인 환희와 기쁨으로 연상되는 봄의 경배와는 사뭇 다르다. 판을 뒤엎으며 들썩거리는 새로운 봄의 세상에 겨울이 얼마나 완강히 버티려 드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신이 연주해야 할 악절이 너무 난해해 사실상 연주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스트라빈스키는 말한다. 나는 누군가가 이 악절을 연주하는 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연주하려고 시도하는 소리입니다. 악기 연주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기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부분에서 핵심을 놓칠 수 있다. 그 일에 마음과 혼이 담기지 않는 일이다. 시인 지망생이나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종종 자신의 작품을 보내오고 의견을 묻는다. 언어를 다루는 실력이 뛰어나 장래가 기대되는 이도 있다. 이들은 머지않아 작가의 대열에 설 것이다. 그러나 언어 기교가 돋보이기 때문에 읽는 이의 가슴으로부터는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작품 세계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떨림이 서툰 언어 속에 녹아들어 있는 글은 독자의 혼을 건드린다. 아직 문단에 등단하지 않은 젊은 시인이 보낸 흙이 숨겨놓은 봄을 발견할 때까지 눈을 감고 오직 밑바닥에 닿아야 한다. 라는 식구는 어딘지 뭉클하다. 어쩌면 우리가 작가에게 기대하고 감동하는 것은 삶과 세계에 대한 능숙한 해석이 아니라 그 불확실한 계절에 가 닿으려는 시도일 것이다. 우리는 시도하고 시도하다가 생을 마치는 운명이다. 그것이 시든 음악이든 그 무엇이든 그대가 이룬 것을 들고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툴고 거칠더라도 혼을 담아 시도한 것을 들고 오면 더 좋겠다. 그러면 나도 이 삶에서 시도한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겨울 속에서 봄을 시도하고 불완전한 환경에서 완전한 사랑을 시도하고 굴레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깨달음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많이 다른 존재가 아니다. 스트라빈스키의 또 다른 일화가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작업실에 들어가면 맨 먼저 피아노 앞에 앉아 바흐의 푸가를 한 곡씩 연주했다. 그런 다음에야 10시간 작곡에 몰두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을 음악가라고 느끼는 의식이 악보와 자신을 연결시키는 연주가 필요했을 것이다. 아니면 자신의 영웅인 바흐를 존경하며 그날의 작업을 위해 축복을 내려주기를 비는 의미였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손가락을 유연하게 하고 일에 발동이 걸리게 하고 마음이 음악을 생각하게 만드는 단순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였든 작업실에서 매일 아침 반복하는 그 똑같은 행위가 자신의 일을 시작하는 의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그대의 바흐 푸가곡은 무엇인가? 그대가 하는 일이 단순히 취미 생활이 아니라면, 그 일을 그대의 삶 자체로 여긴다면 그대가 매일 하는 의식은 무엇인가? 나의 경우는 매일 아침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내 시집을 열어 내가 쓴 시를 한 편씩 읽는다. 지난 30년 동안 이것을 건너뛴 날이 거의 없다. 산문을 쓰든 번역 일을 하든 다른 시인들의 시를 모아서 엮든 나 자신이 시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 안의 시인에 연결되기 위해. 시인이며 소설가인 찰스 부코스키는 네가 사랑하는 것을 찾으라. 그리고 죽을 만큼 그것에 빠져보라고 했다. 영혼의 작업에 다만 집중하라는 의미이다. 불꽃을 계속 태우는 것이 삶이다.
생을 불태우려면 자신이 불타는 것을 견뎌야 한다.